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전략 쪽, 주간 투자 전략 김영환 연구위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들을 보면은 호재성 요인들이 좀 많았고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재무장관 후보자로 둘 다 좀 중도적인 성향의 인사들을 임명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공화당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극단적인 정책들을 좀 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강화가 됐고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아마도 증세 내지는 기업 규제 강화 이런 거에 대한 잠재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불식된 게 증시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12월 10일 날 화이자의 백신에 대해서 FDA 심의가 있는데 여기 승인이 이루어지면은 24시간 내에 백신 배포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연내 백신 접종 시작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좀 추가적인 호재성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안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런 호재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불안한 부분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코로나19의 지금 케어스 액트를 통한 부양책 중에서 12월 말로 종료가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는 조치를 유예시켜놨다던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들을 또 유예시켜놨다던가 그리고 연방정부 실업수당 지급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만약에 추가 부양책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종료가 되면은 경제에는 분명히 충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아니면 연장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12월 중순 넘어가면은 만약에 합의 안 되는 상황이 그때까지 지속되고 있으면 그때는 시장이 조금 먼저 불안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연말 종가는 아마 2,500에서 2,600 사이 정도가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 베팅을 할 상황은 아니고 아마 경기 회복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들, 반도체, 화학, 운송 이렇게 저희는 제안 드리고 있는데요. 이쪽에 대한 종목 플레이가 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채권 전략. 어제 금통위 발표 있었죠? 네, 강승원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제 11월 금통위가 있었고, 당사 시장 예상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어제 금통위를 요약을 해보면 결국 세 가지 재료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경기 판단입니다. 당연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릴 거라는 건 시장이 다들 알고 있었는데, 올해 성장이 마이너스고 내년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을 줄이면 기저효과가 깎이니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성장률까지 올려버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문구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의 금융안정 상황이라는 문구를 가계부채 증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문구로 바뀌어서 최근에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담을 다시 한번 드러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경기 판단, 가계부채 부담, 채권 매입에 대한 선을 긋는 모습들 결국 시장이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채권 발행 규모가 173조고 추경에 대해서도 이미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은 대규모 수급 부담이 발생을 하는 시점이 내년도 1분기인데 그때까지 하느니 우호적인 시각이 아니라면 분명히 수급발 부담 계속해서 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여전히 장기채 매수를 서두를 필요 없다. 아직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단기채 위주의 방어적 포지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채금리 더 빨리 오를 가능성은 없나요? 시중에서?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역사적인 저점을 경신하고 내려갔죠. 그게 다 연준과 상업은행, 뮤추얼 펀드들이 대규모로 국채를 매입하면서 수급으로 끌어내린 건데요. 반대로 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 오히려 수급 부담 때문에 올해 금리 하락폭이 미국은 고점 저점 거의 한 160bp, 한국은 40bp가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가격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
뭐 금리가 올라가는 폭을 따라가진 않을 거다. 속도가 빠를 수도 없는 게 지금 보시면 최근에 보면 10년 금리 기준이 1.6 후반대, 1.68, 69대에서는 꾸준히 연기금 보험자 매입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뭐 급등하기보다는 일단은 수급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기도 어렵고 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세게 장기치 살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주식 쪽은 외국인 매수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채권 쪽 동향은 어때요? 최근에 어떤 게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환해지 프리미엄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한 40-50bp 정도 나오다가 거의 지금 제로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재정거래, 흔히 말해 통한채 사고 수합 걸어서, 확정해서 픽싱해서 먹는 그 거래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로는 뭐 매수 강도가 약해지긴 했는데요. 다만 여전히 월간 기준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순투자는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G그룹 지배구조 이슈 김민동 양연구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어저께 장 종료 이후에 지주회사 LG 인적 분할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91대 9 비율이고요. 이제 새로 신설되는 지주에는 LG 상사, 실리콘웍스, LG 하우시스, LG MMA 그리고 상사 밑에 있는 판토스까지 이렇게 지배하게 되겠고요. 일정은 내년 정기주총에서 특별결의로 승인이 되면 5월 말에 양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 재상장이 됩니다. 그 분할돼 나가는 신설지주의 현금 흐름 기여도가 지금 분할 비율 9% 정도랑 비슷하기 때문에 분할 이후에 2021년 이후에도 지금 경상적 단기순이익의 별도 단기순이익의 50% 이상 배당한다는 배당 정책은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분할의 사실상 이유는 계열 분리입니다. 구광모 회장 취임 때부터 구본중 고문 7.7%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본중 고문 계열 분리 가능성이 점쳐져 왔는데요. 이게 5월 말에 인적 분할이 완료가 되면 그 지배주주 일가 내에서 양 지주회사 간 주식 교환을 서로 통해서 계열 분리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존속지주한테는 긍정적인 이벤트로 보고 있고요. 전자화학, 통신, 주력 사업에 집중을 하고 신사업 발굴을 통해서 성장 강화 기대가 됩니다. 반면에 신설지주는 의사결정이 빠르게 되고 계열사 상장 등의 이슈가 있지만 대외 고객을 확보해야 되고 LG 상사 같은 경우는 탈석탄화 과제가 주어졌다는 점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분할 비율이나 주주총회 승인은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 분할 비율은 말씀드렸던 대로 9%가 가져가는 그러니까 신설 지주가 가져가는 9%가 현금 흐름 기여도하고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요. 주총 승인도 특별결의 사항이긴 한데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한테 모두 기회를 다 주는 것이고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이 46%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 주가 측면에서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언론에서 추측했던 것처럼 구본준 고문이 LG 지분 7.7%를 처분하고 한 1조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LG 계열사를 LG로부터 산다. 그런데 LG 지분 처분은 주 LG에서 자사주 매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시장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은 당장 없을 거고요. 그리고 구본준 고문하고 구광모 회장이 이제 추후에 주식 교환을 하는 거는 지주회사 설립 시 조세특례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서로 알아서 주식 사고 팔고 세금을 내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 부분은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추측일 뿐이었지만 구본준 고문이 전장 부품 일부를 띄어가지고 나간다. 2차 전지의 일부를 띄어가지고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주력 사업 전자화학 통신 유지하는 부분은 존속법인에 있어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서브원이나 LG CNS 지분 일부 처분하면서 수년금이 2조 원까지 달한 상황인데도 아무런 M&A 성과가 없었던 게 사실은 이 계획되어 있는 인적 분할 때문에 좀 못하고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년 5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인적 분할하게 되면은 좀 히든 밸류가 좀 발생하는데 이건 뭐 지주 분리라서 그런 히든 밸류가 좀 발생하기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히든 밸류는 딱히 없고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M&A를 통해서 밸류를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확실성, 계속 이제 매를 언제 맞을까, 얼마나 맞을까 고민했던 게 별거 없이 끝났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BGF 리테일 이지영 연구위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BGF 리테일 목표 주가 16만 원에서 14만 5천 원으로 하향하고요. 투자 의견도 홀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타겟 PER을 기존 20배에서 17배로 조정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향하게 된 데는 배달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편의점의 투자 포인트가 희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의 주요 투자 포인트가 향후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HMR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건데, 요즘에 이제 배달 시장이 워낙 급성장하여서 솔직히 여기서 조금 경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그림 1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편의점 시장이 지금 급성장하여서요.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여서 편의점에 지금 턱 밑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올해 지금 성장률이 82%에 달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성장한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림 2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가 완화됐을 국면에도 한 60% 이상의 성장이 나왔고, 작년에 평균 성장률도 거의 80%에 달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일회적인 요인이 아니고 좀 구조적인 변화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3, 4를 보시면 글로벌 편의점 종목들의 주가인데요. 대체적으로 한 2018년 고점으로 지금 좀 횡보하거나 아래로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편의점이 그 전에 이 배달 전에도요, 포화 논란이 있었고요. 또 기존점 성장률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커머스나 배달 산업과의 어떤 경합도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6페이지 그림 5를 보시면은 지금 편의점의 품목별 매출 성장률인데요. 제일 안 좋은 게 즉석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가장 투자 포인트로 봤던 건데, 데이터 보시다시피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던 HMR을 통한 향후 중장기 성장의 스토리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합병을 통한 모바일 사업 강화 이런 걸 발표했는데, 동사의 경우 아직 그런 배달 및 모바일 사업에 대한 전략도 구체적이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 PER을 이제 글로벌 편의점 하단으로 좀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당장 이제 실적 모멘텀도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4분기쯤 되면은 좀 바닥을 딛고 회복할 것으로 보았는데, 지금 코로나가 급격하게 재확산이 되고 있어서 다시 관광지나 유흥가, 그리고 학교 및 학원가 점포 매출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출점은 계속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요새 자영업이 워낙 안 좋아서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상태가 괜찮은 편의점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편의점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가 않아서 이렇게 점포 수만 많아지면은 기존점이 오히려 조금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게 기존점 턴어라운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HMR 부분이 전체 편의점 매출에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비중이? 지금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다 합해서 한 10%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일본 편의점을 놓고 보면 이제 거기는 한 40% 이 정도까지도 나가고, 향후 1인 가구화가 되면서 편의점이 거의 식당 개념? 1, 2인 가구의
어떤 그런 식사를 책임지는 그런 개념으로까지 확장이 돼서 그런 일본 편의점 모델까지 봤던 건데, 우리나라는 그 단계로 나가기 전에 지금 이제 모바일이나 배달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다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GS 리테일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편의점 산업인데, 얼마 전에 뭐 합병도 있었는데, GS 리테일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GS 리테일도 이제 순수 편의점 부분에 대해서는 뭐 멀티플이 똑같은 논리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대비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어서 바이 의견을 유지하는 거는요, 지금 GS 리테일이 BGF 리테일보다 절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싼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주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GS 리테일은 편의점만 하는 게 아니고 요번에 이제 합병 같은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사업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모바일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할 게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 홈쇼핑을 워낙 싼 가격에 사왔고 그 현금을 가지고 모바일 사업을 하는데, 모바일 사업은 저희가 뭐 P 멀티플도 아니고 PSR 멀티플로 보기 때문에 솔직히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요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도 편의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모바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합병을 한 이벤트는 좋게 보고, 이건 중장기적으로 주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편의점들의 배달 영업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편의점들도 배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멀티플을 올리거나 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점주한테 강제로 배달을 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점주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GS나 CU나 각각 14,000개, 15,000개 점포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4,000개 점주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일 배달 매출이 점당 10,000원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는 저희가 모바일에 대응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좀 지금의 모델보다는 전면적인 회사 주도의 신규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S의 어떤 이러한 전략적인 변화가 저는 오히려 반갑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돌파구를 찾는 뭐 신전략 같은 게 늦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BGF 리테일이요? 뭐 일단은 아직은 편의점 산업이 그래도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성장을 하는 업태예요. 출점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크게 이거를 긴박하게 우려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배달 쪽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성과가 너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좀 전면적 변화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건데, BGF 리테일은 우리가 그래도 전국에 이렇게 많은 점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모델로도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의 계획을 좀 물어보니까 지금 배달하는 점포 4,000개인데 내년에 좀 더 공격적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리고 배달을 뭐 요기요나 아니면은 배달의 민족 이런 데에 들어가서 하는데 자체 배달 앱을 런칭을 해서 좀 밀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모델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래도 지금 BGF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작년에 저희 무인 점포 확산 좀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은데 그쪽 좀 상황 어떤가요? 이게 무인 점포가 한동안 유행을 해서 좀 지하철이나 뭐
그런데 가면 예전에는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가면 그 무인 점포들이 다 문을 닫고 일반 점포로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그냥 클로징 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일단은 술이나 담배 같은 거를 팔지 못하는 게 이제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 소비자도 약간 보안의 문제를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 점포에 사람이 있으면 이제 밤에 그래도 뭐 들어가서 살 때 뭐 크게 부담을 안 느끼는데 아무도 없으면 거기에 무슨 뭐 이제 노숙하시는 분이 뭐 계신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돼서 그런 제가 아까 말한 뭐 지하철이나 뭐 일부 역세권에 있던 점포들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크게 확산이 안 되는 이유가 오히려 한 뭐 100명, 200명이 일하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100명분의 일을 자동화시키는 건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점포에 한 명밖에 없는 편의점을 자동화시키는 거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 한 명이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해요.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입고 발주도 넣고 손님 응대도 하고 뭐 매장 진열대 채워넣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고 유연한 업무를 하는데 그거를 자동화시킨다는 게 사실상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보안이나 뭐 어떤 좀 유연한 자동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좀 개선을 해서 하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뭐 저희 중점 추진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E&D 이현동 연구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E&D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간 추천 종목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주가가 왜 이렇게 안 되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 여기 기간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요. 기타 법인이랑 기타 금융이 거의 한 50만 주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이 회사가 어려울 때 CB 투자자는 조달받았던 부분인 거고 저는 이런 수급적 이벤트를 단기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본업이 문제가 없는 한 이런 조정이 수급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내년을 보고 사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환경 관련된 예산이 증가할 예정이고 동사가 2차전지 소재 업종이 소재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멀티플을 더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ESG라는 부분이 하나의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NDR 진행 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미세먼지 절감 예산이랑 DPF라는 동사의 사업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62%가 늘면서 동사의 매출 성장 또한 64% 이상 늘어서 올해 약 960억 정도의 성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20% 이상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의 지속성만 있다 그러면은 동사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12월부터는 5등급 차량들이 수도권에서 운행 제한이 걸리고 서울시는 4등급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또한 15%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사가 또 다르게 이제 환경사업을 다각화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매출은 올해 80억, 내년에 150억. 또한 이제 B2C 교체 촉매에 대해서도 신규 사업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서도 환경 사업부만 매출액만 1,100억 이상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이제 촉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촉매 산업은 2차 전지 소재인 양극화 물질 전구체랑 어느 정도 사업성이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팔라듐과 그 다음에 백금을 가는 거랑 니켈과 코발트를 가는 거랑 어느 정도 비슷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전극화물 전구체라는 것들은 고객이 원하는 크기랑 모양대로 갈아주는 게 동사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사는 이 소입경의 특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배터리의 고밀도, 하이니켈로 갈지 대구경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율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고객사의 증설 스케줄에 맞춰서 동사도 지금 같이 투자가 들어갑니다.
이제 올해 12월부터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한 220억 정도로 3,000톤 정도 캐파 증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도 자금의 여력이 가능할 시에는 10,000톤 이상 증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들이 본격적으로 잡히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동사의 멀티플은 지금 내년 기준 10배 수준이지만 충분히 큰 리레이팅을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이 종목이 ESG 펀드나 이런 데 편입이 좀 되고 있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시기가 아직까지 3개월이 조금 안 넘어서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아직까지는 2,300억이기 때문에 큰 펀드를 하는 매니저분들은 관심을 아직은 덜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동사가 이제 2차전지 매출도 조금 올라오고 시가총액도 커지고 어느 정도 관심이 많아질 수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풀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3페이지에 ESG 인덱스 이벤트 보면 여기 보면 이 회사가 그렇게 뭐 ESG 측면에서 포인트가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쭉 보시면은 이런 게 ESG 펀드에 들어가는데 되게 안 좋은 점을 이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채워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한 페이지를 더 넘겨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동사 사업부문 매출 비중에서 촉매 시스템, 촉매 2차전지 등은 대부분이 이제 그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 매출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친환경적인 기조와 함께 동사가 이제 매출이 같이 가는 구조라서 어느 정도 이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사가 여기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심이 지금부터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ESG 담당자? 약간 기업의 ESG 레이팅 측면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테마틱 투자, 그러니까 환경 테마라는 투자 측면에서 편입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그 수급 언급하셨는데 12전환 물량은 그럼 전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소화는 거의 다 됐다고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기 기타 법인 매도 보시면 48만 주 나왔거든요. 이게 제가 버퍼가 52만 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3만 주 정도 더 남았을 것 같고, 그다음 기타 금융의 57만 주는 저거는 이제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임박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제 마지막 시비인 머스트가 가지고 있는 52만 주에 대해서 26만 주에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 들어온 것들이 시장에서 소화돼야 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시고, 지금 거래량 하루에 한 15만 주라고 보면은 26만 주라고 하면 어떻게든 한 또 10며칠 정도는 버텨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충분히 사야 되는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스트 26만 주 천원 청구가 이제 끝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네, 이상 준비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